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을 때 저는 쓰레기장 골판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준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벌 3세 이준서, 거액 횡령 혐의로 긴급 수배 제 사진이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전국에 방송되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순간 저는 굶은 지 사흘째였고 몸에서는 악취가 났고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수백억을 횡령하고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저는 단 한 푼도 훔친 적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하수구에서,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준서는 대성그룹 회장의 장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만수 회장이 일군 대성그룹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 제조, 유통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준서는 28살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키도 크고 무엇보다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모범적인 재벌 후계자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가정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만수 회장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진우는 준서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서의 어머니도 그 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준서는 18살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진호는 회사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야심만만하고 능력도 뛰어났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셋째 아들 이진수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상무였습니다. 무능했지만 착했습니다. 만수 회장은 준서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은 손자가 안쓰러웠고 무엇보다 준서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 회장은 준서를 후계자로 점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진호 부회장은 자신이 당연히 다음 회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수 회장은 조카인 준서를 더 신뢰했습니다. 진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조카를 예뻐하는 척했습니다. 준서는 3년 전부터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실무를 익혔습니다. 다른 재벌 2세, 3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짜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고 직원들과 어울리고 회사를 배웠습니다. 2년 전 준서는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팀을 맡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었습니다. 준서는 이 사업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수 회장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년 동안 준서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해외 업체들과 협상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투자금은 2천억 원.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자신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 자신감이 준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6개월 전 어느 날 만수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이 쓰러졌고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호 부회장이 임시로 회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준서는 불안했습니다. 진호 삼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준서는 아직 너무 젊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이사회는 진호를 선택했습니다. 진호는 즉시 회사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보직을 자기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만수 회장의 측근들을 하나둘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진호가 준서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였습니다. 진호는 준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사업팀 실적이 좋지 않다고,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준서는 해명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 투자 사업이라고,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3년만 기다리면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2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사업팀의 2천억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계좌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감사팀이 긴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을 빼돌린 사람은 이준서 상무라는 것입니다. 준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은 단 한 푼도 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준서의 승인으로 돈이 해외 유령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준서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서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다고, 조작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팀은 진호 부회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진호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카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다고, 배신감이 크다고, 하지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이사회는 준서를 즉각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서는 항변했습니다. 조작이라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오히려 준서를 질책했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냐고. 준서는 분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호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준서의 도장, 준서의 사인, 준서의 승인. 진호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조금씩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준서가 눈치채지 못하게. 더 큰 문제는 언론이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것입니다. 대성그룹 후계자 이준서 2천억 횡령 기사가 터졌습니다. 모든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준서의 사진이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재벌 3세의 전형적인 범죄라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서는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준서는 알았습니다. 검찰도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는 것을, 아니, 누군가 검찰도 매수했다는 것을. 준서는 절망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사, 언론, 검찰, 모두가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진호가 있었습니다. 준서에게는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월급이 끊겼고 개인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횡령 혐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준서가 살던 펜트하우스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회사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준서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재벌 3세의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캔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혼자였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삼촌들은 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서는 작은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현금으로 6개월 치방세를 미리 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유명 로펌은 거절했습니다. 대성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준서는 이름 없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검사는 수십 장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모두 준서의 승인이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이메일, 모든 것이 준서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준서의 변호사는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도장은 준서의 것이고 사인은 필적 감정으로 확인되었고 승인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준서는 절규했습니다.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서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언론은 매일 그를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욕했습니다. 길에서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준서는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떨어졌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바닥났습니다. 준서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횡령범을 고용하겠습니까? 준서는 면접을 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준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였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겨우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에게는 그것마저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잘렸습니다. 손님 중 하나가 준서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항의했습니다. 범죄자를 왜 고용하냐고. 사장은 사과하며 준서를 해고했습니다. 준서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 후 준서는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식당, 공사장, 택배. 하지만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 알아보고 항의하고 해고당하는 것. 준서의 얼굴은 너무 유명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얼굴, 재벌 3세 범죄자의 얼굴,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0년, 벌금 20억 원. 준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10년. 자신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무죄였으니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준서는 고집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검찰이 준서를 긴급 수배한 것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준서의 사진이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이준서, 긴급 수배 모든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준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알았습니다. 이것도 진호의 계획이라는 것을, 준서를 완전히 매장하려는 것을.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잠시 숨기로.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호의 조작을 증명할 증거를.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날 밤 준서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경찰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가방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진짜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을. 준서는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CCTV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골목을 헤맸습니다. 결국 준서가 찾아간 곳은 도시 외곽의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 CCTV도 없는 곳, 그곳에는 버려진 폐건물과 쓰레기 더미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취, 견딜 수 없는 악취. 하지만 준서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폐건물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추웠습니다. 11월의 날씨는 이미 영하였습니다. 준서는 떨었습니다.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추위, 악취, 그리고 절망. 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최고급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런 자신이 지금 쓰레기장에 누워 있습니다. 준서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일까요? 28년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해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울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진호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준서는 생존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은 교통비로 썼습니다. 준서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편의점 쓰레기통, 식당 쓰레기통, 버려진 음식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진다니.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버려진 김밥을 주었습니다.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물은 공원 화장실에서 받아 마셨습니다. 씻는 것도 거기서 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 세면대에서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때로 뒤덮인 사람. 준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쓰레기장에서 자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악취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준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한 일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준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온 그 잘생기고 깔끔한 이준서와 지금의 더럽고 초라한 노숙자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준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준서는 노숙자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도 사회가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고 서열이 있었고 생존 방법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배웠습니다.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 어느 쓰레기통이 좋은지, 어느 시간에 움직여야 하는지. 다른 노숙자들도 만났습니다.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사연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질병. 모두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서도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습니다. 겨울 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준서는 동상에 걸릴 뻔했습니다. 밤마다 떨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절망, 분노, 무력감. 자신은 무죄인데 세상은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회장 자리에 앉아 웃고 있습니다. 준서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 진호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준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인맥도. 쓰레기장에서 노숙하는 도망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날도 준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번화가의 식당 뒤편이었습니다. 새벽 4시,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준서는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먹다 남은 치킨이 있었습니다. 준서가 그것을 주우려는 순간 다른 손이 먼저 잡았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역시 노숙자로 보였습니다. 남자는 준서를 쏘아봤습니다. 이건 자기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준서는 사과했습니다. 몰랐다고.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들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사장, 그만해. 뒤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남자는 노인을 보더니 투덜대며 물러났습니다. 노인은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얼굴이 낯설구만. 얼마나 됐나? 한 달 반 정도요. 준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제대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지?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따라오게. 밥이나 먹자. 노인은 준서를 데리고 작은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준서는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노인은 준서에게 따뜻한 죽을 떠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게. 오래 굶었으면 급하게 먹으면 탈나네. 준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준서는 울면서 먹었습니다. 식사 후 노인은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거리로 나오게 됐냐고. 준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숨겼습니다. 재벌이라는 것도 숨겼습니다. 다만 누명을 썼다고 도망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다네. 나도 그랬고, 선생님도. 나는 30년 전에 이 거리로 나왔네. 사업 실패로. 보증을 잘못 썼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어. 가족도, 집도, 명예도. 노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다른 것을 배웠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무엇이 중요한가요? 사람이지. 결국 사람이야. 돈도 권력도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게 우릴 살게 하는 거야. 준서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외로웠습니다. 진짜 친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쓰레기장에서 낯선 노인이 자신에게 밥을 주고 위로를 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박철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거리의 어른이었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쟁을 조정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새로운 사람을 보살폈습니다. 박 영감은 준서를 거두었습니다. 생존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디서 자면 안전한지,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지, 어디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는지. 젊은이, 자네는 언젠가 이곳을 벗어날 거야. 나는 안다네. 자네 눈빛이 아직 살아있어.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 버티게. 기회는 온다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기회가 올까? 자신은 전국에 수배된 범죄자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서는 박 영감과 함께 지냈습니다. 노인은 준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인생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진짜 가치에 대해. 준서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3세의 교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겸손함과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박 영감이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복수하고 싶나? 준서는 놀랐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네 눈을 보면 알 수 있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어. 자네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준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진호 삼촌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박 영감은 웃었습니다. 자네한테는 있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요? 진실이지. 자네는 무죄야.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준서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진실. 자신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까요? 며칠 후 준서는 우연히 오래된 신문을 주웠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경제면에 대성그룹 기사가 있었습니다. 진호가 정식으로 회장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호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밀어내고 조카를 없애고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끝까지 읽던 준서는 멈췄습니다. 작은 단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성그룹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재개 결정, 2천억 투자 집행 예정. 준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재개된다고? 자신이 횡령했다는 바로 그 돈으로?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준서가 횡령해서 사라졌다면서요? 준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돈이 사라지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진호가 돈을 숨겨뒀다가 다시 꺼낸 건 아닐까? 준서는 박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냐고. 박 영감은 근처 도서관을 알려줬습니다.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서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재무 공시 자료를 찾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문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6시간 동안 준서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돈은 해외 유령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발견한 것은 그 돈이 3개월 후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로로, 해외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준서는 그 투자금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껍데기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를 찾았을 때 준서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진호 부회장이었습니다. 진호는 치밀했습니다.
준서의 이름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로 옮겼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뒀다가 준서를 완전히 매장한 후 다시 회사로 돌렸습니다. 투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공로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조카를 제거하고 돈도 챙기고 회장 자리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것입니다. 준서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진호와 연결된 서류들 모두 인터넷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각조각. 하지만 준서가 맞췄습니다. 퍼즐처럼 준서는 모든 것을 캡처했습니다.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여러 개의 이메일 계정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서는 떨렸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그리고 진호를 무너뜨릴 증거를.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서는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할까? 하지만 경찰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당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할까? 하지만 자신은 수배자입니다. 신원을 밝히는 순간 체포될 것입니다. 준서는 박영감에게 돌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영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회사 안에?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회사 안에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모두가 등을 돌렸는데, 하지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최 비서, 할아버지의 비서였던 사람. 최 비서는 20년 동안 만수 회장을 보좌했습니다. 정직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후 진호가 그를 해고하려 했지만 최 비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병원에서 의식불명인 회장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지도. 그럼 연락해보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전화는 도청될 수 있네. 준서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연락할까?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편지. 옛날 방식이지만 안전했습니다. 준서는 편지를 썼습니다. 최 비서 앞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증거를 찾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할아버지가 자주 가던 작은 성당. 시간은 일주일 후 자정. 편지를 붙일 때 준서는 떨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최 비서가 오지 않으면 또는 배신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일주일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준서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과연 최 비서가 올까?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함정일까?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준서는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준서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성당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자정 10분 전이었습니다. 준서는 성당 구석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최 비서였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최 비서는 준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서의 초라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도련님, 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비서님, 저예요. 도련님, 이게 대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준서는 USB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진호가 어떻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최 비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의심했습니다. 도련님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조작된 거였습니다. 진호 삼촌이 1년 동안 준비한 거였어요.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하지만 저는 도련님 자수하십시오. 이 증거와 함께 그러면 무죄가 입증될 것입니다. 준서는 망설였습니다. 자수? 그것은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평생 도망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최 비서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힘내십시오. 진실은 이깁니다. 다음 날 준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자수했습니다. 최 비서와 함께, 그리고 기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최 비서가 사전에 연락한 것입니다. 준서가 검찰청 문을 들어설 때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고함쳤습니다. 이준서 씨, 왜 자수하셨습니까? 횡령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 할 말씀 있으십니까? 준서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단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 모습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3개월 전 수배되었던 그 재벌 3세가 자수했다고. 그것도 무죄를 주장하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서가 제출한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계좌 이체 내역, 진호와의 연결고리.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긴급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호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준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진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결국 진호는 체포되었습니다. 횡령, 배임, 위증, 무고,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 권력 다툼에 진실무고한 조카를 함정에 빠뜨린 삼촌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여론은 역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준서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를 범죄자로 몰았던 것을. 준서는 석방되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사회는 준서를 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진호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준서에게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준서는 변해 있었습니다. 3개월의 노숙 생활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재벌 3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밑바닥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부회장이 된 첫날 준서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수익의 10%를 사회공헌에 쓰겠다고. 노숙자, 빈곤층, 소외계층을 위해 쓰겠다고. 임원들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라고. 하지만 준서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쓰레기장에서 살았습니다. 굶주리고 얼어붙고 멸시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면 이분은 무의미합니다. 준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노숙자 쉼터를 지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박 영감은 여전히 거리에 있었습니다. 준서가 찾아갔을 때 노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됐나, 젊은이? 예, 선생님.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힘이지. 준서는 박 영감에게 제안했습니다. 새로 지은 쉼터의 관리인이 되어달라고. 노인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거리가 편하다고. 하지만 준서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다른 노숙자들을 도와달라고. 노인이 했던 것처럼 박 영감은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노숙자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박 영감의 따뜻한 손길 아래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수 회장이 깨어난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들었다. 내가 겪은 일들을. 할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만수 회장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준서도 함께 울었습니다. 3개월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아니,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서를 진짜 사람으로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준서는 정식으로 대성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만수 회장이 은퇴하고 준서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준서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나눔의 경영 상생의 경영 언론은 그를 사회적 기업가라고 불렀습니다. 진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한 돈은 모두 환수되었고 회사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준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준서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33살이 되었습니다. 대성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만 쫓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준서가 만든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서는 쓰레기 처리장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3개월 동안 살았던 그곳, 지금은 공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준서가 회사 돈으로 조성한 공원이었습니다. 준서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자신은 쓰레기 더미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준서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한 운명에게일까요? 아니면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지켜준 무언가에게일까요?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로부터였습니다. 오늘 저녁 자선 행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전화였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그런 행사를 형식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출신으로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쉼터에서 컴퓨터를 배워 프로그래머가 된 사람, 직업 훈련을 받고 제빵사가 된 사람, 모두 준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5년 전 쓰레기통에서 치킨을 두고 싸웠던. 준서는 기억했습니다. 강 사장.
자신이 처음 노숙 생활을 시작했을 때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각박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이 만드신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직업 훈련을 받고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준서는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준서는 방영감을 찾았습니다. 노인은 쉼터 한쪽에서 젊은 노숙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다가가자 박영감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제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군. 두 사람은 함께 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네는 어떻게든 일어섰을 거야. 자네 안에 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박영감은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선택한 거야. 나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준서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꿈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준서를 반겼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꿈은 뭐예요? 준서는 웃었습니다. 내 꿈은 이미 이루어졌단다. 하지만 새로운 꿈이 생겼지. 무엇이요? 모든 사람이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야.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단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누면 말이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서는 그 눈빛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5년 전 쓰레기장에서 주웠던 골판지 한 조각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준서는 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진짜 성공은 지위가 아니라 나눔이다. 나는 쓰레기장에서 그것을 배웠다. 일기를 덮으며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뉴스에 자신의 얼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벌 3세가 범죄자라니.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로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범죄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했다니. 하지만 준서는 압니다. 자신은 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찾은 것이라고. 쓰레기장에서, 절망 속에서, 밑바닥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준서 회장님께. 저는 5년 전 회장님을 고발했던 기자입니다. 당시 저는 특종에 눈이 멀어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회장님이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편지로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변화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만을 보도하려 노력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회장님은 쓰레기장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름 없는 기자 올림. 준서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 그것이 준서가 5년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준서는 회사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특별 식당을 이용했지만 준서는 직원들과 같은 곳에서 먹었습니다.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줄을 서다니. 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함께 먹어야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준서에게 더욱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대성그룹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직적인 문화가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준서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준서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만수 회장은 이제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예전처럼 활동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다. 손자 얼굴을 보니 더 좋고. 만수 회장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구나. 아닙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겁니다. 아니야. 너는 내 방식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맞아. 나는 돈을 벌었지만 너는 사람을 살리고 있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겪은 그 시간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네, 할아버지. 저는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훌륭하다, 준서야. 정말 훌륭해. 준서는 할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인생 이야기. 할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에 준서는 다시 쉼터를 찾았습니다. 박 영감과 함께 저녁 배식을 도왔습니다.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준서는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추우셨죠? 따뜻하게 드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몸 조심하세요.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노숙자들은 준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준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하지만 그는 자신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한 젊은 노숙자가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도 이곳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 전에 저도 노숙자였습니다. 바로 저 쓰레기장에서 살았죠.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준서는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 안에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지만 분명 있습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서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쉼터 사무실로 오세요. 당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5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했던 자신을. 밤 11시 준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준서는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강 사장으로부터였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제 식당에 한번 오십시오.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준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명예, 지위. 하지만 그 대신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실, 용서, 그리고 사랑. 그것들이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준서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쓰레기장의 기억도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준서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스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준서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